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과 콜롬비아 모두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2. UAE, 한국의 초대박 제안. 3. 이스라엘, 한국 공동 폭탄 발표, 극비무기 공개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난 8월, 콜롬비아의 미반 두케 대통령은 한국에 방문하여 2022년을 기점으로 60주년을 맞는 한국과 콜롬비아의 수교를 기념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한국과 콜롬비아는 약 70년 전 콜롬비아가 한국전쟁에 참전했을 때부터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우정을 돈독히 다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중남미 지역에서는 콜롬비아만이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매우 컸습니다. 한국 측은 콜롬비아 측에게 어려울 때 도와준 콜롬비아의 우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무한한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콜롬비아 측 역시 특별한 우호와 우애의 뜻을 갖고 방한하였다. 한국과 콜롬비아 양국은 70년 전 자유라는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단결했고 오늘날은 발전과 혁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는 한국이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콜롬비아에 내민 도움의 손길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라는 인사의 말을 건넸죠. 콜롬비아의 두케 대통령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대표적인 용사 알바로 발렌시아 토바르 장군의 회고록도 직접 가져와 일부를 읽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콜롬비아와 한국이 혈맹의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의 목적이었겠죠. 실제로 이날 두케 대통령과 함께 온 일행 중에는 1952년 1월부터 12월까지 콜롬비아 파견대대 소대장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현재는 콜롬비아 참전용사 장교회장을 맡고 있는 로드리게스 응, 1952년 12월 콜롬비아 육군 병사로 파병되어 이듬해에는 180고지 및 불모고지 전투 등에 참전하여 현재는 콜롬비아 참전협회장을 맡고 있는 로사노 옹도 있어 이날 두케 대통령과 태극기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두케 대통령과 함께 하지 못했던 나머지 콜롬비아 참전 영웅들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지난 11월에 한국 방문을 성사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들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은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UN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에 그들을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중에는 1952년 12월부터 1954년 5월까지 근 2년의 시간 동안 피비린내 나는 한반도에서 자신의 젊은 인생을 바쳐주었던 알바로 씨도 있었죠. 그는 특별히 자신의 맏들과 함께 한국을 찾았는데 67년 만에 방문한 한국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지켰던 나라가 이토록 발전한 것을 보니 이제는 정말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령일 뿐만 아니라 오랜 지병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한국 방문이 그의 인생에 있어 지니는 의미는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방한 일정 도중 터졌습니다. 하필이면 자신의 고향과 지구 반대편의 머나먼 땅에서 오랜 지병이 악화되어 목숨의 위협이 찾아온 것이었는데요. 그는 악화된 지병으로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와중에도 67년 전 몇 번이고 죽음의 위기를 넘겼지만 저는 결국 살아남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저와 함께 참전했던 동료들의 시신을 두고 돌아간 이후 저는 67년 동안 하루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때의 땅에 돌아온 지금 위기가 온 것은 군인으로서 저의 운명을 받아들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눈을 감아도 묘안이 없습니다. 라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지켜볼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67년 전에는 우리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의 목숨을 지켜줄 능력이 있기는커녕 그들 덕분에 생명과 자유를 구원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때의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67년 전에도 참전 용사들이 고국으로 몸 건강히 돌아갔듯 이번에도 그들을 고향의 품으로 건강히 돌려보내는 것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빚을 짊어진 우리의 의무였습니다. 그럴 만한 경제력도 기술력도 충분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알바로 씨의 몸 상태가 나빠진 것을 체크한 한국 측은 그 즉시 그를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인 충남대병원으로의 긴급 입원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의료기술력을 바탕으로 알바로 씨는 극진한 보살핌과 처치를 받으며 기적적인 회복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알바로 씨와 함께했던 콜롬비아 일행은 콜롬비아였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라며 감동했습니다. 애초에 그의 지병은 콜롬비아의 의료기술력으로는 더 이상 악화를 막는 것이 불가능하여 그의 몸은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는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하였듯 군인으로서 전장에서 죽고 싶다는 열망, 전우들을 머나먼 타지에 두고 떠났다는 죄책감, 동료들과 함께 목숨 바쳐 지켜낸 그 가난한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죽기 전에 두 눈으로 보고 싶다는 열망,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한국에서 자신의 지병이 악화되어 고향 땅으로 다시는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결국엔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말았던 것인데요. 대한민국은 오히려 그를 한국으로 오기 전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이었죠. 그를 담당했던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7년 전 몸 건강히 고향으로 돌아가셨으니 이번에도 그를 몸 건강히 돌려보내야 할 의무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의 고귀한 뜻에 평생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는 사연이죠. 그런데 사실 이토록 감동적인 한국과 콜롬비아의 우정 이야기는 과거 우리의 인연을 닿게 해준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 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인상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한반도 적화 통일을 위해 불법적인 기습 남침을 강행하였습니다. 당시 남한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무기를 보유했던 북한은 파죽지세로 남하하며 4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했는데요. 순식간에 낙동강 최후방어선까지 밀리게 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개입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죠. 그리고 유엔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유엔 소속 국가들은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해야 하며 그럴 사정이 안 된다면 돈으로라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결에 들어가 역사상 최초로 유엔군이 결성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물론 미국이 주도한 유엔군의 결성에는 겉으로는 자유를 수호한다는 명목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제각기 추구했던 이익이 따로 있었는데요. 영국은 2차 세계대전의 빚을 갚기 위해 참전을 했고 터키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 최강자인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 참전하였으며 그리스는 원수 같은 터키가 미국에게 점수 따는 꼴이 보기 싫어 경쟁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미국과 그리 친한 정부는 아니었지만 과거 자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하여 이탈리아에게 침공당하였던 역사가 한국에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파병을 결정했죠. 그리고 오늘의 콜롬비아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독특한 이유로 인해 대한민국의 파병을 결정하였는데요. 당시 콜롬비아의 정부는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는 정치판에 호르에 가이탄이라는 인물이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호르에 가이탄은 떠오르고 있던 민중의 대스타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콜롬비아의 보수 정치를 갈아엎겠다며 다음 대선에서 당선 확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를 아니 꼽게 보던 콜롬비아의 보수당은 호르에 가이탄을 암살해버리는 희대의 병크를 터뜨렸고 이에 분노한 콜롬비아 시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펼치며 콜롬비아 정부의 즉각적인 총사퇴를 촉구하기에 이릅니다. 미후 보수당은 연립정권이라는 허울 좋은 대안으로 국민들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바보가 아니었던 콜롬비아의 학생 지식인층이 계속 반발하자 콜롬비아 보수당은 그때부터 과격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학생들과 지식인들을 빨갱이라는 명목하에 체포하고 신문사를 해산시켜버리고 대학을 강제 휴학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독재 시절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반란군을 결성하여 동부 평원지대에서는 게릴라전이 오랜 기간 일어날 정도로 콜롬비아는 장기간 내전 상태에 돌입하고 있던 와중이었죠. 물론 약간의 무기만 쥐고 있을 뿐 아무런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의 시민들을 상대로 정부군이 고전하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들의 내전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 점치며 그다지 많은 관심을 주지 않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콜롬비아의 정부군도 오합지졸인 건 마찬가지였단 거죠.
오합지졸 시민군의 게릴라와 비등하게 싸우던 콜롬비아 정부군은 자신들의 문제가 실전 경험이 없는 군인들이란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역시 현대화가 덜 되어 정부군으로서의 이점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정부는 이를 타개할 만한 대책이 필요했는데요. 이때 바로 한국전쟁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지구 반대편의 한반도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해도 무방할 전쟁이 터진 상태였기에 이곳에 군대를 파견해서 살아 돌아오면 그 부대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가 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콜롬비아 정부는 현재 빨갱이를 탄압한다는 명분으로 독재 정치를 펼치고 있으니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것만큼 자신들의 정권을 정당화하는 방법은 없었을 테죠. 때문에 골로피마 정부는 미국을 도와 세계 평화와 자유를 수호한다는 명분하에 자국의 청년들을 강제로 차출하여 한국으로 보내버립니다. 사실상 이때 한국에 온 콜롬비아 청년들은 독재 정부의 단압에 매일같이 시달리다가 강제로 차출되어 사지로 내몰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인데요. 이것만으로도 심적으로 힘들었을 그들이지만 한여름의 날씨 경기도 연천에 도착한 그들은 콜롬비아보다도 높은 불쾌지수에 한반도에 한번 놀라고 반년 후에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눈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온 지천을 덮어버리는 한반도의 날씨에 까무러치게 됩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겨울이라는 날씨를 하필이면 경기도 연천에서 겪다니. 수많은 참전용사들은 이때 전쟁의 무서움보다는 얼어서 죽는 줄 알았다고 회고하기도 했죠.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부상자 비율을 살펴보면 전투 중 부상과 동상, 저체온으로 인한 부상자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죽겠다 싶은 그들의 눈앞에 어느덧 봄이 찾아와 핑크색 꽃이 만연하게 되고 이들은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라며 정신줄을 놓기에 이르렀는데요. 이것과 별개로 그들은 추후 밀려온 중공군을 상대로 경기도 연천을 끝까지 방어해내는데 성공했고 1096명이 병력 중 210명이 사망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큰 타격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엔군 내에서도 상당히 인정받는 부대의 위치에 올라셨습니다. 덕분에 전쟁이 끝나고 콜롬비아로 돌아갔을 때 이제 막 소년의 티를 벗어난 풋내기 청년에 불과했던 그들은 어느새 세계 평화를 지켜낸 영웅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죠. 이런 이야기를 전부 알게 된다면 앞서 한국에서 죽고자 했던 콜롬비아의 전쟁 영웅이 왜 이제서야 한국에 방문하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미친 듯한 기후의 땅에 다시는 발을 딛고 싶지 않았을 테지만 그만큼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을 함께했던 전우들이 묻혀있는 땅에 대한 향수를 그들은 일평생 가슴속에 묻고 지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되었듯 콜롬비아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랜 기간 독재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 아직까지도 개발도상국을 번번하지 못했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온 국토가 초토화되어 나무 한 그루 없는 것을 보았을 텐데 세간에 틀리는 소식으로는 자신들과 같은 독재 기간을 겪고도 현재는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말았으니 이게 대체 어찌된 연유인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딱 한 번 다시 방문하게 된 한국에서 그들은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으며 내가 목숨 바치고 지켜낸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라며 자신의 삶의 보상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이들을 잊지 않은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남미 유일의 파병국이었던 콜롬비아를 최우선 수교국으로 선정한 것으로도 모자라 한국에서 퇴역한 함정을 콜롬비아 측에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각종 차관을 빌려주는 등 확실한 보답을 하였죠. 심지어 콜롬비아는 낙후된 행정력으로 인해 과거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명단도 대부분 소실된 상태였는데 한국은 별도로 갖고 있던 명단을 토대로 콜롬비아 참전 용사들과 그 후손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고 그들을 한국으로 모셔와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자국에서도 받지 못한 대우를 한때의 황폐화된 땅 대한민국에서 받게 되었으니 그들은 감동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가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신음할 때
한국은 콜롬비아에 60억 원 상당의 지원 물품을 보냈고 참전용사 가정에는 특별히 추가적인 개별 지원까지 했습니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전용사 가정의 자녀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하는 등 물심양면 아끼지 않았고 얼마 전 있었던 한국과 콜롬비아의 정상회담 때는 앞으로 한국과 콜롬비아가 수소 디지털 경제, 전기차 분야에서 협력을 공고히 할 것임을 약조하기도 했는데요. 두케 대통령은 28세 이하의 청년들이 한국 기업에 보다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의 조세 혜택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을 만큼 청년 실업난의 해결을 한국 기업에 걸고 있을 정도이며 한국 역시 콜롬비아로부터 받은 혜택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결코 작지 않다고 합니다. 피로 맺어진 양국의 우호 관계로 한국과 콜롬비아 모두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한국이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이든이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를 박살내려 뒤통수를 친 데 이어 이번에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뒤통수를 치면서 제대로 선을 넘어버리자 한국이 중대 결단을 내린 것인데요. 바이든은 한국의 뒤통수를 친 뒤 프랑스와 손을 잡았다가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한국의 이번 반격으로 미국이 너무나도 큰 타격을 받자 3억 미국인들은 바이든은 지금 당장 한국에 무릎 꿇고 사과해라. 그래야 미국이 살아남는다. 라며 한국의 반격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전 세계 원전을 싹쓸이하자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자본력이 더해지면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과 미국 연합이 싹쓸이할 수 있다. 한국이 제3국에서 원전을 수주하면 미국을 사업에 끼워주고 반대로 미국이 제3국에서 원전을 수주하면 한국을 끼워주겠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자 라고 한국에 약속한 바이든. 자, 그런데 최근 너무나 한국에 충격적인 뒤통수를 쳤습니다. 초대규모 원전을 건설하려는 불가리아가 한국을 최종 파트너로 선정한 뒤 모든 사업을 맡긴 상황에서 이제 3만 뜨면 되는데 갑자기 미국이 개입해 뺏어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미국은 한국을 버리고 프랑스와 손잡더니 불가리아 정부를 압박해 한국의 수주가 확실했던 불가리아 원전 건설을 뺏어갔습니다. 지난 21업계 등에 따르면 불가리아 에너지부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가 극비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초 미국이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의 프로젝트사와 AP1000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곧바로 프랑스가 불가리아 정부 측과 벨렌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두 기업이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수주가 확실했던 불가리아 원전을 미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고 빠른 속도로 뺏어간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미 원자력 국제 공동 연구를 갑자기 중단시켰고 심지어 미국은 한국이 한국에 짓는 원전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한국이 원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원전 건설 기술을 그대로 베꼈으면서 미국의 기술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어이가 없죠. 이렇게 한국에 제대로 뒤통수를 친 뒤 미국은 프랑스와 손을 잡더니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한국이 수주했던 모든 수주들을 뺏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보다 미국과 프랑스 연합의 원전 기술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프랑스와 원전 협력을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네, 바로 프랑스에서 56개 원자로 절반 이상이 한 번에 가동 중단되는 등 심각한 기술 겸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에너지가 부족해 전력 비용이 폭등해버렸습니다. 최근 끝이 보일 줄 알았던 러시아 전쟁 상황이 더 심각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으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은 러시아로부터의 천연자원 공급이 완전히 끊겨버렸고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치솟았던 전기 가격이 프랑스 원전 가동 중단으로 끝을 모르고 너무나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반 서민들은 더운 여름 날씨에도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유럽에너지 거래소 EEX의 집계를 인용해
프랑스의 전력 도매 가격이 메가와트아워 MWH 당 1130유로로 치솟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초 150유로 수준에서 8배나 폭등한 것으로 프랑스 도매 전기요금이 1000유로를 넘어서기는 처음입니다. 프랑스 원전의 심각한 결합이 드러나자 불가리아를 포함해 원전을 미국 프랑스 연합에 맡기려던 국가들은 일제히 계약을 취소해버릴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카르마라고 합니다. 좋은 일을 행하면 좋은 일이 찾아오고 나쁜 일을 행하면 자기 자신에게 나쁜 일이 찾아온다는 뜻인데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프랑스와 손잡았다가 그나마 확정됐던 원전 수주도 모두 날리게 된 셈입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이 확정했던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40조 원대 원전 수주를 뺏어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준 데 이어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 관련 정보 신고를 미국 에너지부 DOE가 반려 조치하면서 한국 정부가 장기간 공을 들여온 체코 수출마저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결국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국이 적대국으로 지정하며 노발대발하는 두 국가 이집트와 UAE. 미국은 이집트와 UAE가 미국 편에 서지 않고 중국과 가까이 한다며 한국도 이 두 국가와 절대 그 어떠한 교류도 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미국을 무시하고 이집트와 UAE 두 국가의 대규모 원전을 건설하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의 기자재 공급과 건물, 구조물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산업부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분야 수출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집트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또 대규모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제는 대놓고 한국이 미국 대신 UAE와 손을 잡고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싹쓸이하기로 하는 파격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무한대에 가까운 자금력을 가진 UAE가 힘을 합쳐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싹쓸이하자는 것인데요.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양국이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은 영국이라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VAE 원자력공사, ENEC 간에 제3국 진출에 대한 협약이 맺어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UAE가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협력의 첫 대상으로 영국을 꼽은 건 양국 원전 파트너십의 장점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UAE는 오래전부터 영국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19세기에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20세기에 독립했는데요. 보호령에 포함되어 영국의 지배를 받은 당시에도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후에도 UAE와 영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더 가까이 지내며 강력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이 덕분에 UAE의 거의 모든 실세들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대학원까지 마친 뒤 다시 아랍에미리트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됐습니다. 이렇게 영국과 최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손을 잡으면 전 세계 그 누구도 도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보시면 미국과 프랑스, 한국이 똑같은 수준의 원전을 지으면 프랑스는 한국의 2배, 미국은 한국의 3배 높은 비용이 듭니다. 게다가 사후관리나 품질을 장기간 검증 결과 한국이 프랑스나 미국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프랑스 원전은 해마다 대규모 가동 중단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원전은 너무나 조용해 뉴스에서 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덜란드도 바이든의 파격적인 제안을 걷어차고 한국과 손을 잡는 중대 결단을 내리며 바이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해 말 원전 건설 로드맵을 발표하고 1000메가와트 이상의 원전 2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미국이 한국과 연합을 결성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국-미국 연합에 네덜란드가 모든 것을 맡기려 했다가 미국이 최근 한국과 갈라서더니 프랑스와 손을 잡자 네덜란드는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했습니다. 네덜란드도 한국을 사랑하는 국가로 매우 유명합니다. 3나노 이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반도체 장비 EUV. 전 세계 EUV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SML은 반도체 업계의 슈퍼갑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네덜란드의 ASML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인텔의 EUV 장비를 대규모 공급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ASML이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EUV 장비는 고작 40대 정도인데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가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네덜란드의 ASML은 바이든의 제안을 걷어차버린 뒤 한국에 2,400억 원을 들여 EUV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며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이 동시에 폭탄 발표를 하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이스라엘과 한국이 한방에 정리해버린 것인데요. 세계 최강 IT 국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으로 꼽히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기나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직접 나선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조차 해결하지 못한 일을 이스라엘과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한방에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버렸는지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러시아가 점점 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몇 주 안으로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 31일 현지 시간 밝혔습니다.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회의 서기 사무총장 격는 이날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최대 규모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가능한 모든 것을 결심해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한 훈련 연습을 하고 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다닐로우 서기는 특히 러시아가 침공을 개시한 작년 2월 24일처럼 우크라이나 남북 동쪽 3방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면 공격을 벌여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런 공격을 전쟁 1주년 기념일 당일에 벌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닐로우 서기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2에서 3주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으로 징집된 군 장병 32만 명 가운데 약 절반인 16만 명 정도가 이번 대규모 공격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닐로우 서기는 이번 전쟁 들어 가장 격렬한 전투가 조만간 벌어질 수 있다고도 전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혀 참전을 시사해 전쟁 규모가 무섭게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남부 아프리카 국가 짐바브웨를 국빈 방문해 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러시아 측의 압박을 받고 있는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세계 군대 중에 가장 잘 조직됐을 뿐 아니라 가장 첨단의 무기로 무장한 군은 단연 이스라엘 방위군 IDF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방위군이 마음먹고 5대 혁신 무기를 공식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스스로 감지해 무력화시키는 방어 시스템, 적의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감지하는 모바일 레이더, 더 오래 잠수하고 소음은 대폭 줄인 잠수함, 이른바 강철 지붕이라고 불리는 아이언돔, 무인 정찰 차량 등이 바로 이스라엘 방위군이 내놓은 5대 혁신 무기입니다. 트로피는 이스라엘 국방부와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이 공동 개발한 전차 방어 시스템입니다. 전차나 장감차를 향해 날아오는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막는 무기 체계입니다. 전차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추적, 무력화시키는 방식입니다. 말이 쉽지 미사일의 속도와 발사거리를 감안하면 1에서 2초 안에 모든 과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게다가 적의 미사일임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신뢰도 높은 이스라엘 방어군이 트로피 개발에 성공했다며
필드 테스트 동영상까지 공개했으니 믿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모바일 레이더는 말 그대로 휴대 가능한 레이더입니다. 중대가 됐든 대대가 됐든 부대 단위별로 가지고 다니다가 적의 로켓 공격을 조기에 탐지하는 것이 주요 기능입니다. 이 모바일 레이더는 아군을 공격하는 화력의 원점을 파악한 뒤 아군이 대피하든 공격하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준다고 합니다. 모바일 레이더가 워낙 민감해서 단거리 로켓 공격 원점도 순식간에 알아낸다고 합니다. 돌핀급, 돌핀 클래스 잠수함 신형을 이스라엘이 개발했습니다. AIP, 에어 인디펜던트 프로풀션 기술을 적용해 잠수 시간을 대폭 늘린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스텔스 기능도 구형에 비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고 이스라엘 방어군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56m인 기존 돌핀급 길이보다 길어졌고 두께도 더 두꺼워졌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성능은 밝히지 않았지만 최신의 하푼 미사일과 어뢰를 장착했고 소나 등 탐지 능력도 개선했다고 이스라엘 방위군은 덧붙였습니다. 5대 혁신 무기에 포함될 정도면 숨겨놓은 재원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언돔과 무인 정찰 차량도 이스라엘 방위군의 5대 혁신 무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이언돔이야 우리 군도 사들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여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합니다. 아이언돔이 적군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비율은 80% 이상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요즘 종종 무슬림 테러 조직의 소형 로켓 공격에 뚫린다는 보도도 있지만 적어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강자는 아이언돔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무인 정찰 차량도 5대 혁신 무기로 꼽았는데 좀 의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블로그에 5대 혁신 무기 중 1번으로 무인 정찰 차량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국경 정찰 중에 공격당하는 병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희생을 막기에는 제격인 무인 정찰 차량을 1번에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장병이 타지 않는 무인 차량이야말로 전투에서 아군 희생을 제로로 만들 수 있으니 최고의 방어 무기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공개한 이 최첨단 무기를 아직 대부분의 나라들이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 이 엄청난 첨단 무기들을 이스라엘은 약 10여 년 전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5대 혁신 무기들보다 훨씬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되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군사원조를 고려하고 있다고 31일 현지 시간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방송된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이스라엘에 적어도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을 비롯한 군사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이를 분명히 살펴보고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적절한 시점과 적절한 상황이 있다는 걸 안다 라면서 그렇게 되면 나는 틀림없이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동시에 한국도 팔을 걷고 전면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무기 지원으로 유럽의 전차 재고가 급속히 줄어들고 독일이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 2의 우크라이나 지원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행보를 보인 탓에 그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한국산 전차가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블레이크 헤르징거 미국 기업연구소 인도 태평양 국방정책연구원은 30일 현지 시간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플리시 FP에 쓴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을 둘러싸고 독일이 자초한 논란으로 유럽의 국방 파트너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며 한국의 K2 전차를 주목했습니다. 헤르징거는 한국이 유럽의 전차 시장을 휩쓸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국의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가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 계약을 따낸 점을 언급하며 폴란드에게 한국과의 거래는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보다 훨씬 빠르고 경쟁력 있는 금액으로 전차를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K2 폴란드형 개량 모델인 K2 페타리터과 폴란드형 자주포인 K9PL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폴란드는 한국 방산업체들과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다연장 로켓 288문 등 대규모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6일 K2 전차와 K9 자주포 초도 물량이 폴란드 현지에 도착한 직후 열린 인수 행사에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 이례적으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불과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현지에 도착한 것 역시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헤르징거는 폴란드뿐 아니라 뒤르키예,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또한 K2 전차 도입을 위해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동유럽의 구식 소련 시대 전차 중 다수가 이미 우크라이나로 보내졌기 때문에 K2는 방위 관계를 다양화하고 업그레이드하려는 여러 국가에 적합할 수 있다 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첨단 전차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 무기가 유럽을 뒤덮어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는 형세가 만들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도 한국산 무기가 유럽을 도배하는 것에 적극 찬성했고 심지어 한국 무기가 우크라에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했습니다. 젠스 스톨텐버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30일 한국이 라시아의 침공을 물리치는데 우크라이나의 무장을 도울 수 있도록 분쟁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규칙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라고 미국의 CNN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그는 만약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그와 다른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그들이 무력 사용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것이며 이는 세상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산 무기가 유럽 전체를 장악하며 유럽의 군사력을 완전히 다른 레벨로 바꿔준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한국산 무기로 도배한다면 현재 상황이 180도 바뀔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